예,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부동산 관련 이슈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네.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길래, 어떤 논란이 있길래 이걸 좀 손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시 가격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 집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뭐 집을 기준으로 할 때 보유세라는 걸 내야 되죠. 예. 재산세와 고가주택에 대한 집 같은 경우에 이제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시세를 바로 과표, 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요. 바로 이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공시 가격입니다. 근데 시세는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시세보다는 공시 가격은 항상 낮게 마련인데 문재인 정부 때를 돌아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을 해마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세는 월등하게 높은데 이에 비해서 공시 가격이 못 쫓아가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보기에 시세는 저렇게 높은데 세금은 덜 내? 이런 논란이 있었고 거기서 나왔던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2035년까지 이제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현재가 보통 한 65% 이때 당시 2020년에서 출발했으니까 90%를 따라잡으려면 계속해서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올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올리는 과정에서 좀 문제들이 발생했죠. 왜냐? 집값이 계속 올랐으면 좋은데 오히려 2021년, 22년을 넘어서부터 급락을 하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집값은 떨어졌는데 그 90%라는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공시가격은 계속 오르는. 그래서 갖고 있는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를 더 내게 되는 그런 역설적 상황이 나오게 되면서 불만이 커졌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공시가격을 폐지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낸 이제 겁니다.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니까 이제 이걸 현실화하겠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부동산 침체기가 도래하니까 이제 현실화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된 거군요. 그렇게 뭐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공시가격이 이렇게 민감한 이유가 보니까 이게 부동산 관련된 거잖아요. 네. 공시지가라는 게. 그런데 이제 이 공시지가가 이 건보료 같은 부분까지 좀 부담을 준다면서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예, 공시가격 하면 가장 직접적으로 앞서 말한 보유세, 재산세라든가 고가주택의 종부세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재산이라는 개념이 각종 행정 절차에 많이 필요하잖아요. 가령 건강보험료에도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내 집의 공시가격이 중요하겠고요.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에서도 여기에도 적용되고 그래서 현재를 보면 거의 한 67개 행정제도에서 이 공시가격의 그 수치가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빠르게 또 많이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올라간 분의 입장에서는 복지 혜택을 덜 받거나 혹은 과한 부담을 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번에 폐지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군요. 네. 예. 자,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하니까 이 현실화라는 그 표현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면 어쨌든 그 세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좀 이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표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그런 차원에서 일단 대통령이 이제 이거를 공시지가격 현실화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법 개정 없이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당장 현실화 어떻게 뭘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겁니까? 시세 대비 이제 90%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데에서 법률로 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한 작년 같은 경우가 시세 대비 한 65%였거든요. 여기에서 더 이 현실화율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법을 개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국회에 가는 수밖에 없겠고 다음 국회에서 이 법을 놓고 개선하는 방법. 그런데 작년이랑은 어떻게 했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가표에다가 조금 더 복잡한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가지고 마지막 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조정이 되고 있어서 정부가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군요. 최대치를 낮추면서 어쨌거나 공시가격을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낮췄지만 한계는 있죠. 결과적으로 이 현실화에 대한 로드맵을 정말로 폐지하기 위해서는 그 공은 국회에 있다. 국회로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탄력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법 폐지의 여부에 예.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만약에 이제 이 공시가격 현실화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네. 어떤 것들이 변하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보유세, 뭐 가장 직접적으로 집값에 가진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시세 거의 한 60에서 65% 수준으로 이제 보유세 부분이 확정이 되게 되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대로 뒀으면은 꽤 많은 현실화율, 집값과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들, 뭐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령 집값이 그대로 멈춰 있다면 작년 수준으로 멈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집값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줄어들게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게 될 겁니다. 일단 공시지가 현실화라고 해서 이제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 그걸 네. 이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좀 잡아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그러면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네. 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층이라든가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던데 이것도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건 이제 또 다른 이야기예요. 가령 이제 공시 가격을 매기잖아요. 조사원이 와가지고 이제 공시 가격을 찾아가지고 매기게 되는데 최근에 아파트를 좀 보게 되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저층과 로얄층의 차이가 뭐 1억 이상이 나게 됩니다. 차이가 많죠. 예, 그러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더 높게 책정된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낮게 책정된 집주인대로 불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정교하게 이 공시 가격이 책정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국토부가 작년 10월에 더 세밀하게 가겠다. 층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다든가 방향, 남향이냐 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조망 그리고 소음까지를 구체화해서 이것들을 놓고 아예 공개하겠다. 그래서 공시 가격이 이렇게 투명하게 예. 조사된다는 걸 알리겠다라고 밝혔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반대급부가 훨씬 큰 거예요. 첫 번째로 이게 이제 재산권 침해. 왜 내 집에 대한 이제 세밀한 정보를 다 알려주느냐. 그런 이런 부분도 반발도 있겠군요. 반발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개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접고요.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집주인에게는 조망은 이랬습니다. 소음이 이랬군요. 층이 예. 이랬군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는 건 알려주지만 이걸 이제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에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조사원을 했던 분이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 조사원에게는 그 컨택 포인트를 줘서 연락할 수 있는 길은 이제 두게 됐다라는 게 이번에 방침이었습니다. 뭐 층향 등급 공개 시에 이제 반발하는 분들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만큼 이제 이 부동산, 이 재산권 이게 크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 이제 부동산의 자산 보유가 대부분 이제 부동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낙인 효과가 있죠. 예. 환나를 거기를 로얄층이 얼마를 딱 찍어주면 예. 그게 실은 기준점이 되면서 시세를 또 이끄는 그런 또 역효과가 있다라고도 볼 수 그 있겠습니다. 로얄층이 아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반발도 예.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어떻게 보는지 그 방법을 좀 알아야 국민들이 좀 이런 상황 변화에 좀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시세별로 조사를 다 하고요. 이미 조사원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알림이에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일단 4월 8일까지 본인의 집에 대해서 올해 이제 세금 기준이 내겠죠. 재산세 2번 내고 뭐 고가 주택은 종부세를 내게 될 텐데 예.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이 나왔는데요. 현재는 이제 의견 청취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할 분은 이거 아닌데 우리 시세가 엄청 낮은데 공시 가격이 왜 이렇게 높지? 시세 대비 뭐 70% 이상 나왔는데 뭐 예. 이러면서 좀 항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이제 받게 되니까 꼭 집분들 궁금하시면 부동산 알림에 들어가신다면 올해의 공시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이요. 네. 그렇군요. 예.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뭐 그 현실화 폐지하겠다고 나오니까 이게 어쨌든 이 정책 이슈, 네. 정치 이슈가 돼가지고 이 찬반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공시 가격의 현실화율을 해야 된다. 뭐 또 아니다. 여기에서 멈춰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찬반 이슈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갈리고 있는 걸까요? 예, 더욱 중요한 건 근데 이거죠. 실은 공시 가격을 낮추는 게 국민이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 더욱 중요한 건 시세를 떨어뜨려서 집값이 좀 안정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부동산 집값 안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공급을 늘리는 대책도 있고요. 이제 뭐 통화 정책에서는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요. 예.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뭐 폐지안에 많은 이제 이 각각의 의견이 있겠지만 예. 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 집값 안정화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집값이 만약에 안정화된다면 네. 그 안정화된 집값에 맞춰서 공시가격이 매겨지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또 뭐 한 65%를 또 매겨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네. 말씀하셨듯이 집값 안정화 대책이 같이 좀 그렇습니다. 가야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예, 너무 우리가 공시지가에 좀 매몰되는 거 맞습니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게 정확하고 그런 대한 주장이 실은 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공시가격 폐지에 대한 찬반들 각각의 입장이 있고 그걸 또 이제 융통성 있게 몰아가는 것도 있어요. 가령 예. 시세 대비 어느 정도의 공시가격이 적절한가? 최근에는 과거엔 65% 정도가 있었는데 예. 변동성이 워낙 크게 될 경우에 또 만에 하나 집값 폭등기가 온다면 65% 벌어지면 또 국민 반발이 심하겠죠. 다들 입장이 바뀔 거 아닙니까? 또 집값이 바뀔 겁니다. 뛰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올려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그래서 거고요. 가장 큰 건 시세 대비 한 몇 프로가 적절할 것인가. 그래서 최근 같은 급변동 기간에는 한 80%에 예. 맞추고 뭐 여기에 대해서 현실화 로드맵도 너무나 급박하게 짜지 말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뭐 짜라라든가 떨어질 경우에는 또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현실화율을 멈춰라. 가령 이런 거죠. 지금의 현실화율에서 반발이 컸던 거는 집값의 하락기임에도 불구하고 예. 현실화율을 계속 맞추게 되니까 떨어졌는데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새로운 국회에서 이걸 개선할 때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뭐 현실화율도 멈춘다거나 예. 하락한다라든가 뭐 그런 식의 다양한 굉장히 안들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집값 안정화 대책 관련 얘기를 조금 하신 김에 네. 그렇다면 최근에도 지금 뭐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뭔가 좀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네. 뭐가 가장 좀 급하게 좀 필요하다고 최근에 보십니까? 분양가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실은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인건비와 원자재 부담이 각각 커지게 되면서 특히 여기에 또 부동산 이제 PF 관련한 사태들이 터지게 되면서 일종의 이제 분양가 고분양가들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 고분양가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분양가가 높아지고 하니까 입주 물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까지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만에 하나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우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게 된다면 예. 또 한 번의 이 영끌적 랠리 같은 것들이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집은 부채를 내서 사잖아요. 또 가계부채를 건드릴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런 악순환이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지금 금리 인하라든가 통화 정책에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그건 이제 한국은행의 입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끊임없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 신호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분양가가 오르고 입주 물량 없으니까 집 사야 돼라고 했을 때 뭐 3기 신도시라든가 어느 거라든가 아니면 교통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안심을 좀 주는 심리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예. 부분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그 여건도 좀 곁들여서 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금리를 계속 낮췄죠, 일본은. 예. 그리고 2006년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라는 중앙은행이 단행하는 일본 중앙의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시대로 계속 쭉 네, 버텨왔잖아요. 하고 심지어 단기금리는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0.1을 0에서 0.1%로 17년 만에 금리를 올렸는데요. 예. 그럼 일본은 왜 금리를 올렸는가? 미국이랑 뭐 우리랑 지금 스위스는 금리 인하를 했고 유럽도 인하한 해 많은데 우리는요. 또 미국도 그렇고 물가가 오르는 게 걱정이잖아요. 인플레이션 나오면 안 돼. 물가 상승이 걱정인데 네. 일본이란 나라는 무려 35년 동안 물가가 떨어지는 걱정을 한 거예요.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물가 좀 올랐으면 그런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또 엔화 살포, 엔화를 무제한적으로 찍어가지고 뿌리고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 나왔었는데 예. 자 드디어 일본에서 조금 나온 건가요? 상당히 나왔습니다. 상당히 나왔어요. 그래서 한 네. 뭐 2%, 3%대 이상까지도 월별로는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올랐는데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인플레이션인가 보다 하고 금리를 올렸다. 특히 최근에 일본의 춘투 임금 협상이 끝났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의 임금 상승률도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중소기업도 6%씩 나오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또 돈 쓰면 또 인플레 자극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 하나 있고 엔화가 워낙 약세로 빠지게 되니까 수입 물가 일본도 원자재들을 이제 수입을 해서 쓰게 되니까 이것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이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판단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금리를 올렸는데
그런데 겨우 0에서 그러니까요. 0점 이게 올린 거야 만 거야 웬 찔끔이야라고 하는데요. 예. 그만큼 이 트라우마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30년 넘게 물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인플레 나온 게 일본은 아직도 이거 진짜야? 뭐 요즘 애들 말 이거 찐이야? 이러다가 사실 또 요즘에- 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요즘에 걱정이죠. 일본 여행 가는 분들 꽤 많잖아요. 네. 이게 물가가 과거에는 이제 일본 물가가 꽤 비싸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게 우리나라 물가하고 좀 역전되는 정도까지 맞아요. 가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인상 있다. 조짐을 보이니까 일본이 화들짝 놀랐다 네. 이런 그래서 말씀이시군요. 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엔화가 좀 올랐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또 하나의 역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 기준금리라는 건 통화 가치입니다. 예. 가령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럼 원화가 이제 강세 방향으로 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다. 엔화는 강해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행한 날, 예. 17년 만에 일본 중앙은행 BOJ가 금리 인사를 단행한 날 오히려 엔화는 약세 국면으로 빠지게 되고요. 달러당 엔은 뭐 예. 150엔 이상으로 밀리게 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원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라는 이제 미스테리 국면으로 남아 있는데 그 진실은 누구도 모르는데 한 예.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금리를 올리긴 올렸는데 이번에도 보다시피 0에서 0.1 이게 올린 거야 뭔가라는 너무나 찔끔 올렸다라는 거 예. 하나. 네. 그리고 좀 일본 중앙은행이 단호하지 못했어요. 즉 앞으로 이제 일본은 긴축으로 간다. 엔화는 더 이상 찍어내지 않고 예. 뭐 이렇게 일본이 국채를 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금리를 올라가면 그런 것도 안 할 거야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또 금리가 너무 올라가거나 또 이렇게 되면은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줄 거야. 이거 융통성을 좀 두게 되면서 그렇군요. 아직도 일본은 본격적인 긴축이 아니야라는 이제 그것 때문에 엔화가 약세가 됐다. 하고 세 번째는 약간 시장 친화적인데 툭인 거죠. 왜냐면요. 우리는 지금 엔화 예금이다, 뭐 엔화 사둘까 말까 하는데 진짜 통화 투자는 이제 FX 선물 외환 시장이라는 더 큰 레버리지도 큰 시장이 있는데 예. 많은 이제 포지션을 일본이 금리를 올려 그럼 엔화가 강해지겠나라는 엔화 강세에 베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화 강세 베팅한 세력들을 모두 이제 무는 게 틀이고 수익을 빼기 위해서 예. 강력한 이제 엔화에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매도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매도세가 엔화를 더 들어오게 될수 약세로 있다고 밀어 낸 아, 겁니다. 예. 예. 그런 투기 세력들 때문에 엔화가 됐다. 이런 세 가지 학설들이 좀 있는데 이걸 판명하기 위해서는 1, 2주일은 좀 자, 기억해야 어떻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그 물가가 조금 오르는 것 같아서 정부가 네. 화들짝 놀라가지고 네. 좀 금리 인상을 단행하긴 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앞으로 이제 방향성까지 얘기를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다 이런 결과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치열하지 못하고요. 또 울면 또 뭐 해줄게 뭐 이런 약간 뉘앙스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시장이 만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일단 당장의 상황은 이런데 네. 이 엔화의 투자 가치가 뭐 개인적으로는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지금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미스테리 국면으로 엔화가 약세에 빠졌지만 엔화 강세의 기조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엔화를 투자한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A, B, C, D, E, F 안중에서 엔화라는 걸 고르는 거 하잖아요. 근데 엔화가 강세가 될 거를 골라서 투자를 한 분이라면 실은 엔화 강세로 얻는 수익보다는 예. 차라리 한국 주식이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화 강세라는 건 달러 약세 국면이고 예. 이건 결국 원화 강세. 그러면 코스피에서는 상당한 상승 요인이거든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은 이 엔화의 가치라는 것이 이제 일본 그 중앙은행의 그 정책보다는 네.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가치가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더 연동돼서 움직인 적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정확하신데요.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랑 일본의 중앙은행인 BOJ랑은 예. 뭐 음모론에서는 둘이 연락한다, 뭐 짝짝꿍이다 예. 얘기를 하는 게 알 수가 없죠. 예, 뭐 알 수가 없는데 하여간 네. 달러 가치를 지키거나 혹은 안 지키는 것이 엔화와 많이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예. 즉 달러가 강세가 되려면 뭐 유로화 약세, 파운드화 약세, 엔화 약세가 있는데 유로, 파운드가 버텨도 엔화만 약세가 되면 달러의 상대 가치가 올라가면서 실은 달러 강세 국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엔화와 달러의 연계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만에 하나 미국에서 연준이 뭐 지금은 연간 3번 금리 인하에 뭐 6월부터 인하에 아니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정말 추세적인 금리 인하 혹은 금리 하락기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달러는 약세로 바뀌게 되고 예. 이제 엔화 강세로 빠지게 되게 되는. 그러니까 그 둘의 달러와 엔화의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을 좀 고려를 할 필요도 있을 것 너무 같아요. 복잡하게 움직이니까 네. 환율 갖고 뭐 신의 영역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개인들이 그 쉽게 막 들어갔다가는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갔다가는 이제 세력의 움직임에 당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레버리지 말고요. 하시려면 엔화 예금 아니면 엔화를 뭐 사두고 여행 갈 때 쓰시던가 이 정도 선이 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17년 만에 단행한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